우리 거래 잊지 않았지? 30억에 아내를 팔아넘긴 무능한 남편이 1년 후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건 더 이상 굽히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당신은 아내를 팔았고 나는 그 돈으로 자유를 샀어. 과연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알아서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새벽 2시까지 게임을 하더니 이제야 깊이 잠든 모양이었어요.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발소리를 죽이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50대 중반이 되니 주름살이 깊어지고 눈가에 검은 그늘이 짙어졌어요. 25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남편도 나름 성실해 보였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결혼 후 점점 변해갔습니다. 일은 자주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라며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어요. 세수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파출부 일을 나갈 때 입는 검은색 점퍼와 편한 바지였어요. 이제 이 옷이 내 정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 몰래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우리 집 주 수입원이 되어버렸어요. 월 150만 원.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6일을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히 토스트를 구워 먹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우유가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장을 봐야 하는데 돈이 부족했습니다. 어제 전기요금 독촉장이 또 왔었어요. 이번 달이 마지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스요금도 밀렸고 아파트 관리비도 2개월째 못 낸 상태였어요.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자신도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조금만이 벌써 6개월째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김 여사였어요. 인사를 건네지만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웃기만 하더군요. 이유를 알았습니다. 지난달 급한 일이 있어서 20만 원을 빌렸는데 아직 갚지 못했거든요. 처음엔 며칠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한 달이 넘어버렸습니다. 김 여사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에게도 조금씩 빌린 게 있었어요. 소문이 나서 이제는 나를 보는 시선들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자고 해봤지만 나이도 많고 기술도 없는 내가 혼자서 어떻게 살겠느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그러면서도 생활비는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가끔 용돈처럼 10만 원, 20만 원씩 던져주며 마치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전철에 몸을 맡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나처럼 생계를 위해 일찍 나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지쳐 보였어요. 나도 그들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꿈을 꾸는 것을 멈춘 게 말이에요. 남편이 성공하기를 기다리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대조차 사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터에 도착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 3곳을 청소하는 게 오늘 일과였어요. 열쇠를 받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없는 집은 고요했어요.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기계적으로 몸을 움직였어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두 번째 집에서 일을 하던 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나 싶어 받았는데
점심으로 뭘 해먹으라고 물어보더군요. 냉장고에 계란과 김치가 있다고 말했더니 그걸로 볶음밥을 만들어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는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간다고 하더군요. 어디서 나는 돈으로 친구들과 밥을 먹는 건지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어차피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뻔했어요. 세 번째 집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몸이 피곤하지만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남의 집을 치우며 보냈습니다. 내 집은 언제 제대로 꾸밀 수 있을까요? 새 가구도 사고 예쁜 소품들도 놓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차 한잔 나누며 담소를 나눌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었는지 물어보니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고 하더군요. 3만 원짜리 중국 음식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이 5만 원인데 점심값으로 3만 원을 썼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저녁을 준비하며 냉장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남은 게 별로 없었어요. 계란 3개, 시들한 배추, 김치. 이걸로 뭘 만들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싶지만 돈이 없었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습니다. 내일 일당을 받기 전까지 버텨야 했어요. 남편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온 돈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도 스트레스 받는다며 짜증을 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었습니다. 25년 동안 이 남자를 믿고 기다렸는데 돌아오는 건 이런 무시뿐이었어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간단한 저녁을 차렸습니다. 계란찜과 김치찌개, 밥이었어요. 남편은 반찬이 시시하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고기가 없으니 맛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돈을 벌어와서 고기를 사 먹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또 싸우기 싫어서 참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창문들이 하나씩 불을 켜고 있었어요. 저 집들도 나처럼 힘들게 살고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니면 나만 이렇게 불행한 걸까요? 가끔 TV에서 보는 행복한 가족들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드라마 속 이야기 같았습니다. 남편은 벌써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할 거였어요. 내일도 나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일을 나갈 것이고 남편은 늦잠을 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었어요.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신혼 때를 생각해 봤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도 있었고 함께 이루고 싶은 것들도 많았어요. 아이가 없는 게 아쉽긴 했지만 둘이서 사는 것도 나름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둘이 있어도 외로워요. 옆에 있지만 마음은 천리 밖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만큼 서글픈 일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서 울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들을까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울음을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너무 오래 참았습니다. 너무 많이 포기했어요.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또 일어나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집을 치우러 가야 했어요. 내 집, 내 삶은 언제쯤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요?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옆에서 남편이 돌아 누우며 코를 골았습니다. 그 옛날 청년의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는 책임감 없는 중년 남자만 남았어요. 나도 그때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꿈 많던 새댁은 사라지고 생계에 찌든 아줌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말이에요. 언젠가는 뭔가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지만 그것만이 나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어젯밤에도 남편의 게임 소리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조용해졌어요. 그래도 몸은 어김없이 4시 30분에 깼습니다. 오늘은 파출부 일이 없는 일요일이었어요. 그동안 미뤄두었던 집안일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어제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머리카락도 더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늙어가는 게 맞나 싶었어요. 50대 중반이지만 아직 인생이 끝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모든 게 절망적으로 보일까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일요일이면 보통 오후 2시는 되어야 일어나요. 어제 새벽까지 게임을 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조용히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었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벌써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가볍게 뛰는 모습들이 부러웠어요. 나도 저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걱정, 생활 걱정 없이 건강 관리나 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득 나도 조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일요일이고 집에 있어봤자 우울한 생각만 하게 될 텐데 말이에요. 운동화를 찾아 신고 간단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어보는 운동복이었어요. 언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산책로로 나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뛰기엔 체력이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몇 바퀴 돌고 나니 숨이 찼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운동을 안 했는지 실감났어요.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옆에 연세 많으신 분이 앉으셨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깔끔하고 품이 있어 보였어요.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얼굴이라며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느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오늘이 처음이라고 대답했더니 웃으시면서 좋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인자하셨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분은 매일 아침 이 시간에 운동을 나오신다고 했습니다. 벌써 5년째라고 하시더군요.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다며 나도 꾸준히 해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분과 이야기하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집에서 느끼는 답답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편안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돈 이야기, 불만 이야기만 하다 보니 대화다운 대화가 없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그분이 근처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처음 만난 분인데 괜찮을까 싶었지만 워낙 인자하신 모습이라 따라가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차를 마신다는 게 설레기도 했습니다. 작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분이 계산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미안해서 사양했어요. 하지만 연장자가 대접하는 게 당연하다며 고집을 부리셔서 결국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의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작은 배려도 고마웠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은퇴한 지 오래되었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부인과 둘이 살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건강 관리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독서도 즐기신다고 했습니다. 여유로운 노후 생활이 부러웠어요.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안 해서 내가 파출부 일을 한다는 말은 하지 못했어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대신 요즘 조금 힘들다는 정도로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내 표정을 보시고는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있게 마련이라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깊은 인생 경험이 느껴졌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위로받을 말을 듣지 못했던 걸까요? 남편에게는 항상 잔소리만 들었는데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2시간 가까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적절한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니 아쉬워하시면서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나오시니까 언제든 나와서 함께 운동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제안이 반가웠어요. 정말 오랜만에 기대할 만한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그분이 명함을 주셨습니다. 회사 임원을 지내셨던 분이더군요. 명함을 받으며 이런 분이 나 같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주신 게 고마웠어요. 세상엔 좋은 사람들도 많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어보더군요. 운동하러 갔다 왔다고 말했더니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별로 관심도 없어 하는 모습이 씁쓸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아까 만난 그 어르신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게 사람 사는 맛이 아닐까 싶었어요. 남편은 점심을 먹으면서도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게임 관련 영상을 보고 있더군요.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건성으로 대답하기만 했어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게 정상인가 싶었습니다. 오후에는 밀려있던 빨래와 청소를 했습니다. 일하면서도 계속 그 어르신 생각이 났어요. 내일 아침에도 나가면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지도 정말 오래된 것 같았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아침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누군가와 좋은 대화를 나누고 온 효과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라도 나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남편에게 오늘 만난 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좋은 분을 만났다고 앞으로 함께 운동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군요. 괜한 사람과 엮이지 말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왜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우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은 하루였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좋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내일 아침이 기대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일어나는 것이 기다려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어르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어요. 남편과만 살다 보니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위로받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또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안쓰럽기보다는 그냥 무덤덤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나대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변화만 기다리며 살 수는 없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꾸준히 운동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이어가고 싶었어요. 작은 변화지만 내 인생에 새로운 활력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런 희망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랐어요. 일주일째 매일 아침 조깅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몇 바퀴 돌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30분 정도는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김 회장님을 매일 만날 수 있다는 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인자하신 분이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나갔습니다. 벌써 김 회장님이 벤치에 앉아 계시더군요. 저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며 인사해 주셨어요. 이런 따뜻한 환대를 받아본 지가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진짜 관심과 배려였어요. 함께 산책로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회장님은 젊은 시절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게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에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그 기회가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내 인생도 아직 끝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전기요금 독촉장이 또 왔거든요.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회장님이 근처 카페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함께 차를 마시게 되었어요.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김 회장님이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서 이런 만남이 오히려 좋다고 하시더군요.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회장님은 항상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셨어요. 요즘 어떤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봐 주시곤 했습니다. 이런 관심을 받아본 지가 정말 오래되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오전 8시 30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더군요.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어보길래 운동했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만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라면을 먹으면서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자꾸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군요.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밖에서 놀고 다닌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일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더 황당한 건 돈도 안 버는 주제에 카페에서 커피나 마시고 다닌다고 화를 내는 거였습니다. 내가 파출부 일로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어오는데 돈을 안 번다니요. 오히려 남편이 한 푼도 안 벌어오면서 무슨 소리냐고 반박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완전히 화를 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한다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웃들이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추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냈어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남편이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뺨을 때린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처음 당하는 폭력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편은 때린 후에도 계속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뺨을 만졌어요. 얼얼하게 아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손을 들 줄은 몰랐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더군요. 이걸 어떻게 가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내일 파출부 일을 가야 하는데 이 모양으로 어떻게 나가겠어요. 하루 종일 남편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지만 언제 또 화를 낼지 몰라 조심스러웠어요.
뺨에 부기는 시간이 지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퍼렇게 멍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차려놓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나와서 밥을 먹으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자기가 화낼 만한 일을 했으니까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뺨이 계속 아팠습니다. 신체적인 아픔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2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나를 때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과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멍이 더 심해져 있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발라봤지만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나갈 수도 없고 마스크로는 뺨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최대한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갔어요. 파출 부위를 하는 동안 내내 신경이 쓰였습니다. 집주인이 보면 뭐라고 할까 걱정되었어요. 다행히 아무 말 없이 넘어갔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우울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에 내가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일을 마치고 조깅을 나가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얼굴로 김 회장님을 만날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했고 무엇보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신뢰가 될 것 같았어요. 결국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나갔습니다. 김 회장님이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계시더군요. 저를 보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는데 곧 제 얼굴을 보고 놀라시는 표정이 되었어요. 모자로 가렸지만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나 봅니다. 김 회장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넘어져서 다쳤다고 둘러댔지만 믿으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계속 제 얼굴을 살피시더군요. 그런 시선이 부담스러우면서도 누군가 걱정해준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운동을 하면서도 김 회장님이 계속 저를 신경 써주셨습니다. 혹시 아픈 데는 없는지, 병원에는 다녀왔는지 물어보시더군요. 이런 관심을 남편에게서는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때린 장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김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정확히 짚어내시는 바람에 당황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김 회장님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만약 정말 힘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김 회장님의 따뜻한 관심과 남편의 냉정함이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같은 남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난 게 아이러니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 얼굴을 보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연스럽게 저녁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뺨이 다시 아팠습니다. 멍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어제의 충격이 되살아났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당한 폭력이었지만 이게 마지막 일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김 회장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그동안 무시당하고 이제는 맞기까지 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일까 싶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지 두려웠어요. 아직 50대인데 벌써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회장님 같은 분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품위 있게 살 수 있다는 걸 알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뺨에 멍이 빠지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김 회장님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조깅을 나가지 못했어요. 핑계를 대고 약속을 미루다 보니 일주일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지 생각하니 죄스러웠어요. 멍이 거의 사라진 후에야 다시 조깅을 나갔습니다. 김 회장님이 평소처럼 벤치에 계시더군요. 저를 보시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일주일 동안 나타나지 않아서 많이 걱정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관심을 받아본 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그냥 감기가 걸려서 집에서 쉬었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김 회장님의 예리한 눈빛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함께 산책로를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회장님은 평소보다 더 자세히 제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요즘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는지, 특별히 힘든 일은 없는지 말이에요. 그런 질문들을 받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카페로 가는 길에 김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 얼굴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혹시 집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 진심 어린 걱정을 받아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김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혹시 남편분과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아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너무 정확한 질문이라 당황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김 회장님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오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봐왔는데 저에게서 깊은 상처를 느낀다고 하셨어요. 특히 지난번 멍든 얼굴을 보고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다고, 다른 선택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물어보니 김 회장님이 한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제안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김 회장님은 호랍이셨습니다. 부인을 5년 전에 암으로 잃으셨다고 하시더군요.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서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외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를 만나게 된 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제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의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 그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김 회장님과 함께 살면서 노후를 함께 보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대가로 30억 원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혼 비용이나 새로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또한 김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유산을 상속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거액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파출부 일을 20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김 회장님이 단순히 친절한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줄 몰랐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 회장님은 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무리한 요구라는 걸 알지만 저의 현재 상황을 보면서 더 이상 참고 견디게 할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진정으로 저를 걱정해서 하는 제안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다 보셨다고 하시더군요. 무능한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심지어 폭력까지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김 회장님은 저에게 강요하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이런 기회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일이니까 신중하게 고려해 보라고 하시더군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하셨어요.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가 정말 올 줄 몰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인 부담감이 컸습니다.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30억이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파출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웃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무시와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어디서 무슨 일을 겪고 왔는지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무관심한 모습을 보니 김 회장님의 제안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김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인품도 훌륭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시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어요. 이런 분과 함께 산다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남편과의 25년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 몇 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실망의 연속이었어요. 경제적 책임도 지지 않고 집안일도 돕지 않고 급기야는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김 회장님의 제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0억이라는 금액도 엄청났지만 그것보다는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더 매력적이었어요. 김 회장님과 함께라면 정말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걱정되었고 무엇보다 이런 선택이 도덕적으로 올바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의 제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30억이라는 돈과 새로운 삶에 대한 유혹, 그리고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파출부 일을 나갔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이 더 힘들게 느껴졌어요. 남의 집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할까요? 50대 중반인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6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싶었어요. 첫 번째 집에서 일을 하던 중 집주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인사를 드리는데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시더군요.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며 지적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안 닦았다고 거실 먼지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는데도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상했어요. 하지만 참고 다시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게 내 현실이었어요. 두 번째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요즘 청소질이 떨어진다며 불만을 토로하시더군요.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는 말까지 하셨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상황들을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요? 김 회장님의 제안이 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30억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무시당하지도 않을 텐데 말이에요. 집에 도착하니 또 독촉장이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관리비였어요. 3개월째 밀렸다며 강제 징수 절차를 밟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에 이어 관리비까지 밀렸으니 정말 막막했어요. 남편에게 관리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자기도 돈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내가 벌어오는 돈을 제대로 관리 못한다고 오히려 탓했어요. 150만 원으로 모든 생활비를 감당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힘든데 왜 자꾸 돈 타령이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런 식으로 나가면 혼자 살아보라고 협박까지 했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김 회장님의 따뜻함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정말 남은 게 없었어요. 계란 2개, 시든 채소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장을 봐야 하는데 돈이 부족했어요. 지갑을 확인해 보니 5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가서 최소한의 것들만 샀습니다. 쌀, 라면, 김치 정도였어요. 계산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생활을 할 줄 몰랐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궁핍해졌을까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간단한 저녁을 차렸습니다. 라면에 계란 하나 넣은 게 전부였어요. 남편은 반찬이 없다고 투덜거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차렸다고 말했더니 그럼 더 많이 벌어오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한 푼도 안 벌어오면서 무슨 소리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또 손을 들려고 했습니다. 지난번 기억이 떠올라 무서웠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하며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이웃들이 듣는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정작 소리 지른 건 자기인데 제가 조용히 하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남편은 변할 기미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게을러지고 무책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 회장님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30억이면 정말 모든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파출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독촉장을 받지 않아도 되고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김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인품도 훌륭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 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셨어요. 이런 대우를 받아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깅을 나가기 전에 거울을 봤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얼굴이 더 늙어 보였어요. 이대로 늙어가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아직 50대인데 벌써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회장님을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질문해 봤습니다. 만약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말이에요. 김 회장님은 제가 관심을 보인다는 걸 알고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선 이혼 절차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변호사도 소개해 주시고 모든 비용도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재산 분할을 요구해도 문제 없다고 하시더군요. 이혼이 성사되면 김 회장님과 정식으로 재혼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약속한 30억 원을 지급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김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의 일까지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해서 모든 재산을 저에게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되는 재산인지 물어보니 부동산과 현금을 합쳐서 100억 정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30억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데 100억이라니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귀족처럼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이런 기회가 정말 나에게 올 줄 몰랐습니다. 김 회장님은 제게 시간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하시더군요. 다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말라고 하셨어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기울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을 것 같았어요. 김 회장님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을 봤을 때 확신이 섰습니다. 이 사람과 계속 살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기다려봤지만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내 행복을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김 회장님께 답을 드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우선 남편과 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남편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웬 이혼 타령이냐며 어이없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혹시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닌지부터 물어보더군요. 25년 함께 산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는데 돈부터 계산하는 모습에 실망했어요. 김 회장님이 소개해 주신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할 게 별로 없어서 복잡하지 않았어요. 전세금 5천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남편이 반을 가져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조건을 듣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위자료로 1억 원을 요구했어요. 자기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김 회장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상관없었어요. 변호사가 모든 걸 처리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했어요.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게 씁쓸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합의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날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한 장의 종이로 정리되는 게 허무하기도 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언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전세금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만 궁금해했어요. 이별의 아쉬움이나 후회 같은 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과 오랜 세월을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혼이 성사된 후 김 회장님과 만났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말씀드리니 정말 기뻐하시더군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며 축하해 주셨어요. 그런 진심 어린 기쁨을 보니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김 회장님이 약속하신 30억 원을 주셨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생 봐보지 못한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정말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새로운 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님이 함께 알아봐 주셨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보러 다녔습니다. 전세로 살던 낡은 집과는 차원이 다른 곳들이었어요. 넓고 깨끗하고 시설도 좋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30평대의 깔끔한 집이었어요. 한강이 보이는 뷰도 좋았고 단지 내 시설도 훌륭했습니다.
전세금이 15억이었는데 김 회장님이 흔쾌히 지불해 주셨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짐이 별로 없어서 금방 정리되었어요. 가져갈 만한 가구도 많지 않았고 대부분 새로 사기로 했습니다. 새 집에 들어간 첫날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게 된 건가 싶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이 아름다웠어요. 이런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김 회장님이 가구를 사러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고급 가구점에서 이것저것 골라봤어요. 평생 구경만 하던 비싼 가구들을 실제로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가격을 보지 않고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를 수 있다니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거실 소파, 침실 가구, 식탁 세트까지 모든 걸 새로 샀습니다. 총 5천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도 김 회장님은 아무렇지 않게 계산해 주셨어요. 이런 여유로운 삶이 가능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꾸미는 재미를 처음 알았습니다. 예쁜 소품들도 사고 화분도 들여놓고 그림도 걸었어요. 그동안 남의 집만 치우다가 처음으로 내 집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을 줄 몰랐어요. 김 회장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운동하고 오후에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저녁에는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 여유로운 일상이 너무 좋았어요. 김 회장님은 정말 신사셨습니다. 절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고 항상 저를 존중해 주셨어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안정감이었어요. 새로운 옷들도 많이 샀습니다. 김 회장님과 백화점에 가서 품질 좋은 옷들을 골랐어요. 평생 입어보지 못한 브랜드 옷들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미용실에도 정기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피부 관리도 받았어요. 외모가 달라지니까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이런 게 진짜 여자로서의 삶이 아닐까 싶었어요. 김 회장님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5성급 호텔에서 3박 4일을 보냈어요. 평생 이런 럭셔리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바라본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좋은 음식도 많이 먹어봤습니다. 고급 한정식집, 호텔 뷔페, 일식집까지 다양한 곳을 경험했어요. 평생 라면과 김치로 연명하던 제가 이런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 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경제적 걱정이 없어지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표정도 밝아졌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가끔 옛 생활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파출부 일을 나가던 때, 독촉장을 받던 때, 남편과 싸우던 때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김 회장님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파트너십이 아닐까 싶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행복했어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존중받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 덕분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김 회장님과 함께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여행도 다니며 여유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김 회장님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 운동을 할 때도 쉽게 숨이 차시고 식욕도 떨어지신 것 같았어요. 병원에 가보시라고 권해드렸지만 나이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더군요. 어느 날 아침 김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시다가 현기증을 느끼시고 넘어지신 거였어요. 깜짝 놀라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모셔갔는데 그때까지도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으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암이라는 진단이었어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수술이 불가능한 단계라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 회장님은 오히려 저보다 담담하셨어요. 나이도 많고 충분히 살았으니까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또다시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김 회장님을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시는 것보다 편안한 곳에서 지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간병인을 고용해서 24시간 돌봐드리기로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병세가 나빠지면서 김 회장님의 몸이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셨어요. 그래도 의식은 또렷하셨고 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어느 날 김 회장님이 저를 불러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를 부르셔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이미 예전에 작성해 둔 게 있었지만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변호사가 와서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김 회장님의 모든 재산을 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부동산, 주식, 예금까지 모든 것을 말씀하시더군요. 총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니 120억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지러웠습니다. 30억도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었는데 120억이라니요. 평생 써도 다 쓸 수 없는 돈이었어요. 김 회장님은 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시고 웃으시며 잘 사용하라고 하시더군요. 유언장 작성 후 김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함께한 1년이 정말 행복했다고 하시더군요. 부인을 잃고 혼자 지내던 시간이 너무 외로웠는데 저를 만나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또한 저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어서 기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다 보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었다고 하셨어요. 김 회장님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진통제를 맞아도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곁에 있으면 안정을 찾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잡아드리며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밤 김 회장님이 갑자기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의사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덕분에 행복한 마지막을 보낼 수 있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김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 모든 게 허무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별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현실이 두려웠어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김 회장님의 지인들이 많이 오셨어요. 모두들 김 회장님을 좋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소개받은 분들은 김 회장님이 저 때문에 마지막 1년을 행복하게 보내셨다며 고마워하시더군요. 장례 후 변호사가 유언장 집행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재산이 저에게 상속되는 거였어요. 강남의 대저택, 여러 채의 부동산, 주식, 그리고 현금까지 모든 것이
제 것이 되었습니다. 대저택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집이었어요. 방만 10개가 넘었고 정원도 넓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 몰랐어요. 김 회장님이 평생 모은 재산이 모두 제게 넘어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김 회장님을 잃은 슬픔이 컸거든요. 돈이 많아진 것보다는 좋은 분을 잃었다는 게 더 마음 아팠어요.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혼자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넓어서 처음엔 불편했어요. 김 회장님이 계실 때는 따뜻했던 집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큰 집에서 혼자 산다는 게 외로웠어요. 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배워야 했습니다. 변호사와 세무사가 도움을 줬지만 제가 직접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건 전혀 모르는 분야였거든요. 김 회장님이 살아계셨다면 가르쳐 주셨을 텐데 아쉬웠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점차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김 회장님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일상을 꾸려나가야 했어요. 좋은 관리업체를 통해 재산을 안전하게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옛 생활이 생각나곤 했습니다. 파출부 일을 하던 때, 남편과 싸우던 때, 김 회장님을 처음 만났던 때 말이에요. 불과 2년 전의 일인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김 회장님 덕분에 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성장했어요. 자신감도 생겼고 당당해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신 김 회장님께 평생 감사할 생각이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120억이라는 재산이 있으니 경제적 걱정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돈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김 회장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김 회장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일상에 적응했어요. 대저택에서 혼자 지내는 것도 익숙해졌고 재산 관리도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안정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 회장님에 대한 그리움은 남아 있었어요.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집 앞에 낯익은 차 한 대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세히 보니 정말 그 사람이었어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1년 전 이혼하고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역시 전 남편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뭔지 궁금하면서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문을 두드리며 꼭 만나야 한다고 하더군요. 결국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1년 만에 본 전 남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초라해 보였어요. 옷차림도 예전과 다르게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거실로 안내했을 때 전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저택의 규모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보고 놀라는 것 같았어요. 이런 곳에서 사는 줄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하는 모양이었어요. 전 남편이 자리에 앉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건강은 괜찮으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서로 어색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 남편은 계속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정말 좋은 곳에서 산다며 부러워하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짐작이 갔어요. 드디어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큰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이혼 후 재혼한 노인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물려줬다는 이야기였어요.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큰 재산을 혼자서 관리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걱정하는 척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진짜 속셈을 모를 리 없었어요. 이야기를 더 듣고 있으니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25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이라며 남남은 아니지 않냐고 하더군요. 이혼은 했지만 완전히 남남이 된 건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뻔했습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핵심을 말했습니다. 이혼할 때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큰 돈을 받게 되면 나눠 갖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도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구체적인 금액까지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하더군요. 60억 정도면 적당할 거라며 계산까지 해왔어요. 2년 동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나 싶어서 기가 막혔습니다. 전 남편은 자신이 얼마나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강조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자기 덕분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런 뻔뻔함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잠시 조용히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 남편이 한 일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말해줬어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생활비도 안 주고 집안일도 안 도우면서 무슨 공로를 했다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또한 제가 파출부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갈 때 뭘 했는지도 상기시켜줬어요. 게임만 하면서 놀고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급기야는 저를 때리기까지 했으면서 이제 와서 권리를 주장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어요. 전 남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나 봐요. 예전처럼 순순히 당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요구를 반복했어요. 이번에는 협박까지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숨겼다고 주장할 거라고 했어요. 언론에도 알려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만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런 협박을 듣고 있으니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1년 전 이혼할 때는 위자료 1억 원을 받고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요.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일어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30억에 팔아넘긴 사람이라고. 그 거래는 그때 완전히 끝났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건 당신이 버린 그 아내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선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전 남편이 계속 우기려고 했지만 더 이상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보안업체에 연락해서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했어요. 곧 보안 요원들이 와서 전 남편을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소리를 지르며 나가더군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더니 이제 와서 돈을 요구한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며칠 후 전 남편이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재산 분할을 요구해 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쪽 변호사가 모든 걸 처리해 줬습니다. 이혼은 이미 완료되었고 추가 청구권이 없다는 답변을 보냈어요. 전 남편은 몇 차례 더 시도했지만 모두 무용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었거든요. 결국 포기하고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았어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김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인 게 정말 잘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만약 그때 거절했다면
아직도 그런 사람과 살고 있었을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김 회장님 묘소에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앞으로 의미 있게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김 회장님도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어요. 새로운 사업도 시작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진정한 내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